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70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는요. 해외 축구 이적 시장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중간 점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봐야죠. 네. 그래서 여러 명이 벌써 이적을 했습니다. 좀 거물이다 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팬들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순위표에도 나와 있지만 네. 좀 전에도 얘기했던 선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자르 선수 같은 네. 경우에 첼시 에이스였던 아자르 선수, 그리고 지금 순위표 보면은 그리즈만, 조앙 펠릭스, 그리고 최근이지만 마테이스 더 리트 선수. 예. 여기에 이제 프랭키 데용 선수는 뭐 일찌감치 결정이 돼 있었고, 뭐 루카스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도 결정돼 있었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또 이제 로드리 선수에다가 은돔벨레 선수가 또 토트넘 팬들의 갈증을 좀 해소시키는 또 영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순위가 요비치 선수도 있고, 저는 요 선수가 좀 상당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빌 페키르 선수가 한때 리버풀 옷을 거의 입었던 선수인데 그때보다 이제 굉장히 낮아진 가격으로 레알 베티스 행이 됐습니다. 페키르 선수 아마 올 시즌 앞으로 어떻게 베티스에서 뛸지 그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좀 이 팀 정말 이 선수 영입 잘했다. 우리가 이제 아자르 얘기는 했었고요. 프랭키 데용하고 요비치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리즈만 얘기는 이제 사실 방송에서는 제대로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그리즈만 얘기를 먼저 해보죠. 1위에 또 올라가 있고 네. 하니까 1억 2천만 유로입니다. 네, 한화로 약 1,578억 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정말 거물을 잡았죠. 그리고 현재 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도 아주 잘 잡았습니다. 네. 아직 이적 시장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2011년 또 중간에 1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올라가고 또 우승도 하고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계속 결승 문턱도 못 올라가고 좌절이 되고 있고요. 지난 시즌도 90득점입니다. 팀 득점은. 그런데 여전히 이제 메시와 수아레즈가 수치상으로는 많은 득점을 올려줬지만 네. 다음 시즌에도 이 두 선수 중심으로 해서 득점력을 그렇게 많이 올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측을 하면 조금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즌 경기 내용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다음 시즌부터는 리오넬 메시의 힘을 최대한 집중력 있게 올려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줘야 된다. 그 기점이 되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아레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수아레즈도 정성기에 비해서 내용적으로는 기복이 좀 있고 또 역시 수아레즈의 득점력에 기대를 걸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라는 것이 지난 시즌 내용적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90득점이고 두 선수가 골을 많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수치와 상관없이 다음 시즌부터는 하락할 수 있다는 징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물론 허리라인도 이제 기동력이 많이 저하된 부스케츠의 이러한 흐름을 프랭키 디용 같은 선수로 이제 바꿔주면서 그쪽도 세대 교체를 시켜줘야 되지만 앞선 공격진도 일단은 말씀해 드렸던 메시의 활용도 또 전체적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의 장기적인 어떤 폼 저하에 대비해서 딱 영입을 했어야 될 선수 바로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는 그리즈만은 매우 적당한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리즈만의 한 명 정도 더 윙포워드 성향의 선수든 또 스트라이커든 그 2선과 공격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래스 높은 선수가 한 명만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강이 올여름까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봐야겠는데 일단 그리즈만만 들어갔어도 상당히 메시와 수아레즈에게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영입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앙투안 그리즈만은 상당히 뭐 비싼 이적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르셀로나의 성향 또 공격 패턴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강팀들이 이제 중요한 경기 때 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그동안 항상 알바 쪽 오발에 메시가 또 돌려주고 메시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떤 공격 루트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상대팀들이 학습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의 중요한 일전에서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패턴도 다양화시켜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즈만의 어떤 활용, 또 여러 가지 옵션을 활용해주고 또 측면 수비수도 조금씩 어떻게 변화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약간의 부분적 보강을 통해서 측면 수비의 활용도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허리 라인은 조금 더 젊고 싱싱해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은 개편이 돼야 된다. 그런 흐름에서의
첫 단추는 아니지만 그리즈만의 한 두 번째 단추 정도인데요. 이 영입은 좋은 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약스의 선전에 좀 도움을 많이 줬던 이 데르티 선수가 유벤투스로 갔잖아요. 유벤투스는 뭘 얻었다고 보면 될까요? 데르트 선수는 저희가 이 방송 나갈 때쯤에는 대한민국에 왔다 갔겠죠. 네. 저희는 지금 녹화 기준 이제 목요일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더리우트 선수는 이미 이제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분명히 보셨겠지만 또 유벤투스와 대한민국 팀 K리그를 통해서 이제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의 더리우트 선수의 모습은 유벤투스 팬들이 일단 대만족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터밀란과의 대결에서는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자책골도 하나 더리우트 선수 맞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이 선수가 정말 앞으로의 10년을 세계 축구 수비를 책임질 기대주라고 이 선수를 많이 칭송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느 정도 지금 맛배기를 보여줬어요. 1대1 장면에서 거의 밀리지 않고 태클로 아주 또 예리하게 볼을 긁어내는 장면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수비 능력 자체가 강한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더리우트 선수가 예전에 뭐 피케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실 바르셀로나도 욕심을 냈듯이 빌드업에도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여기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미 많이 증명이 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또 피지컬을 활용한 득점력에까지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비에서의 어떤 발빠르기, 어떤 태클의 예리함, 여기다가 빌드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여기에 이제 득점포까지 터뜨려 줄 수 있다는 거, 이러한 종합적인 모습들이 물론 지금 뭐 한 두어 경기에 모든 게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벤투스 팬들은 이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한 두 경기 정도만 보고도 충분히 더리우트 선수에게 기대감을 크게 가질 수 있고 만족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더리우트만큼 뭐 크게 소문난 영입은 아니지만 데미랄이라는 선수가 또 유벤투스 수비수로 영입이 됐어요. 그런데 데미랄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체 조건이라든가 어떤 투쟁심, 어떤 수비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더리우트 선수와 향후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키엘리니 선수도 있고 보누치 선수도 있는 유벤투스이긴 합니다만 이제 덜리우트와 이제 데미랄까지 해서 요 선수들이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데미랄 선수까지만 조금 더 성장이 되고 이제 안착이 된다는 징후가 나오면 덜리우트와 데미랄로 가도 유벤투스가 상당히 앞으로 좋은 수비진을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디리우트 영입은 일단 유벤투스가 디리우트 자체를 경쟁에서 이겨서 잘 잡은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선수는 지금 많은 팀들이 노렸습니다. 가격 협상에서도 사실은 뭐 뒤처지지 않는 다른 구단들이 계속 이적 협상에 끼어들어서 영입을 원했지만 디리우트는 유벤투스 선택했죠. 그거 자체가 지금 뭐 세대 교체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유벤투스이기도 하지만 일단 디리우트라는 거물을 잡았다는 건 유벤투스 팬들에게 진짜 뭐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것만은 분명해요. 7,500만 유로. 네, 요즘 추세로 치면은 이게 비싼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이적료 가격들이 엄청 높아졌죠. 그만큼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사실 데리우트는 좀 잡아야 되는 자원이었고 거기다가 유벤투스는 지금 딱 데리우트가 필요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어린 선수. 바르잘리는 지금 은퇴를 했죠. 키엘리는 만 34살입니다. 보누치는 폼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데리우트는 믿고 영입을 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제는 장기간 데리우트를 얼마큼 잘 활용시키느냐의 문제예요. 데리우트를 놓고 부분적 세대 교체를 이제 진행하기 시작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키엘리니가 다치지 않고 쭉 나가면 일단은 한 시즌 정도는 키엘리니가 받쳐주면서 데리우트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지만 결국은 데리우트를 놓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이 터키 대표인 메리어 데미랄 같은 선수. 이 선수도 21살인데요. 이 선수를 데리우트 중심에서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영입인 거예요. 이 선수가 잘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그 어린 선수도 두 명이 같이 터져주면. 근데 데리우트는 일단 중심에 놓되 데미랄의 가능성을 아마 좀 활용을 시켜볼 것이고 거기에 기존의 루가니 같은 선수. 이런 선수도 성장을 어느 정도 같이 도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사리 감독 체제에서 이제 변화된 축구를 구사해야 되지만 일단 고민을 하나 해결했기 때문에 데리우트 영입은 정말 최고 영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지금 맨시티의 로드리 그리고 토트넘의 은돈벨레가 갔잖아요. 이 둘은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좋은 영입이죠. 좋은 선수들인데 이제 감독이 얼만큼 이 선수들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드리 같은 경우도 이 본인도 이제 23살인데 아직 발전 가능성이 많고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이제 그거를 펩 체제에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펩이 사실 지난 시즌에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은 역시 페르난지뉴가 없거나 네. 또는 이제 페르난지뉴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후반부 운영이 되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거기서 끊겨서 수비로 전환될 때 수비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쉽게 완전히 점유율을 갖고 이겨야 될 경기들을 승점을 내주는 드랍하는 경기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고도 실점을 너무 쉽게 해준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무너진 경기도 있었고 아예 중간에 이제 귄도안으로 바뀌어서 그 위치를 귄도안 체제로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죠. 그래서 운영도 시켜봤습니다만 귄도안은 공격적으로 조금 성향 나가는 성향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비 전환 시에는 또 문제점, 수비 숫자 확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고 측면 수비수 한 명이 센터백 두 명을 받쳐놓고 세 명이 유지가 되면서 가는 경우에도 역시 측면 수비수가 수비 밸런스 자체가 공격적으로 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다시 리커버리 할 때 문제가 생기면서 배후 측면 전환에서 또 노출이 됐어. 그러니까 펩 감독 입장에서는 로드리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로드리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잘해요. 피지컬 능력도 좋고 이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되면 센터백 한 명도 공간 움직임을 공격적으로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하면서 로드리가 그 커버를 가줄 수 있는 능력도 돼요. 유사시에는 이제 측면 풀백의 공격적인 활용에 있어서도 로드리는 약간 포우리베로처럼 수비 숫자 2명과 함께 수비를 받쳐줄 수 있는 역할도 됩니다. 홀딩 역할로서. 근데 문제는 이제 빌드업 체계에서 로드리가 얼만큼 공격적인 성향의 전진 패스, 또 세밀한 이러한 패스워크를 펩 체제에서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안전지향적인 패스들은 좀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공격적인 어떤 패스에서의 그런 능력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펩이 올려주기 위해서 그 올려준다는 얘기는 이 선수 기량을 너 이제 패스 잘해, 세밀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전술적으로 그 선수가 패스를 잘하게끔 전술적인 역할을 계속 주문하고 있어요. 공수 전환 시에 패스워크 그것은 다른 선수의 움직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펩이 로드리를 잘 살려준다면 네.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은돔벨레 같은 경우는 사실 볼을 운반하는 기술적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박스 투 박스로 네. 그동안 이제 그 위치가 무사시 소코는 조금 운동 능력, 스피드 이런 것을 좀 위주로 한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하는 좀 그런 스피디한 전환에 강하지만 무사 덴벨레는 약간 수비적으로 전환이 될 때는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은돔벨레는 어느 정도 수비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은돔벨레는 아마 그런 식으로 또 토트넘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표에는 또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큰 이적 네이마르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네이마르 선수는 사실 올 여름에 뭐 그리즈만도 있었고 뭐 아자르도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있었죠. 조앙 펠릭스도 있고 그런데 네이마르 이적에 관한 루머가 사실은 올 여름에는 가장 큰 뉴스고 이 네이마르 선수는 그러니까 뭐 이적이 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 여름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지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세 가지 가능성 아니겠어요? 뭐냐면 1번 파리 생제르맹에 그대로 있는다. 2번 뭐 올여름 가장 네이마르와 강하게 연결되어 왔고 또 네이마르가 거의 뭐 노골적으로 지금 가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온 팀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2번 바르셀로나로 이적한다. 3번 바르셀로나 이외의 어떤 클럽으로 이적한다. 이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목요일 녹화인데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예측했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에 그대로 있는다가 60%. 1번이 60%. 네, 1번이 60%. 바르셀로나로 간다가 30%. 네. 바르셀로나 이외의 클럽으로 간다가 10%입니다. 네. 6대 3대 1 정도의 지금 확률이 있는데 그냥 있는다가 60%냐면 바르셀로나가 일단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앙투안 그리스만 선수가 왔어요. 근데 바르셀로나의 기본적인 꿈과 또 이제 메시 선수의 바람도 거기는 뭐 포함이 되겠지만 네이마르 선수가 다시 오는 거를 분명히 바르셀로나는 원하고 지금 반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만 선수가 왔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아레스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메시 선수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네.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메시도
자신의 바톤을 뒤에 선수에게 넘겨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니까 그리스만 선수가 엄청나게 대단한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그리스만 선수가 메시 선수의 바톤을 넘겨받는 걸로 바르셀로나가 만족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 바톤은 아마 메시 본인도 네이마르에게 주고 싶을 거고요. 바르셀로나도 메시 이후에 한 시절을 또 담당해줄 에이스로는 아마 네이마르 선수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 어떠한 출혈이 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사실 네이마르 선수를 데려오고는 싶어요. 그쵸. 그러나 객관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 이미 그리스만 선수 영입에 엄청난 돈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잘 알려진 그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네이마르 선수를 데려오려면 엄청나게 또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돈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현금 내고 네이마르를 산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전히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최근에 계속 나왔던 얘기가 6명 정도의 선수를 딱 판 위에 올려놓고 파리 생제르맹아 이 중에서 몇 명 가져가. 그리고 현금 요만큼 거기다 더 보태줄게. 그런데 그거를 파리 생제르맹이 쉽사리 안 받아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그 바르셀로나의 그 소망을 유일하게 하나 받을 수 있는 코스가 뭐냐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요. 사실은.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쿠티뉴 앤드 덴벨레 이런 선수들을 다 가져가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받을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갈 확률이 제가 30%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르셀로나 입장도 아무리 메시 수아레스가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만 왔고 네이마르를 더 한다 손 치더라도 백업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한 방에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이게 미래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덴벨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잘하려고 하다가 또 부상당하고 또 부진하고 그러다 또 좀 잘하려고 그러면 또 부상당하고 이제 여태까지 그러기는 했지만 덴벨레 선수는 쿠티뉴 선수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더 어리고 뭔가 그래도 순간순간 보여준 거를 합해보면 쿠티뉴보다는 그래도 덴벨레가 언젠가는 가능성이 좀 있어라고 바르셀로나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쿠티뉴와 다른 선수 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바르셀로나도 환영할 텐데 쿠티뉴, 덴벨레 다 보내고 거기에 또 뭐 플러스 한두 명 더 예를 들어 파리 생제르맹이 달라고 하는 날에는 그거는 쉽지 않을 이거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 선수층과 미래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느낄 공산이 커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딜이 궁극적으로는 잘 안 될 확률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선수 중에 예를 들어 뭐 덴벨레 하나 정도 남기고 나머지 선수를 다 다른 클럽에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돈은 많이 벌겠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고 네이마르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은 두 가지예요.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대로 선수 다 주면서 네이마르와 바꾸든지 여기에 물론 돈도 더 추가가 돼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 선수들을 다른 클럽에 다 팔면서 돈을 이만큼 확보를 해서 그걸로 네이마르를 데려오든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완벽하게 실현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이마르 선수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안에서 엄청난 분란을 계속 일으켜오고 심지어 자기가 제일 여태까지 기억에 남는 역대 경기가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 크게 뒤집었던 그런 얘기를 파리 생제르맹 사람들 다 보라고 지금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네이마르 선수가 계속 강력하게 하면서 나는 바르셀로나로 갈 거야를 하지만 문제는 구단 간에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르셀로나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모두가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제 남은 여름 기간 동안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클럽 얘기도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상자는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계륵처럼 여기는 그 가렛 베일 선수 줄게 그럼 네이마르 줘. 그러니까 레알도 이미 지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돈 다 내고 뭐 데려오는 건 잘 안 돼요. 그런데 베일 선수를 끼면은 혹시 모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베일 선수를 낄 때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일 끼고 현금 이거는 제 생각에는 파리가 그렇게 흔쾌히 수락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도 현금 그거 있는 대로 다 내고 네이마르를 데려오는 건 그거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레알 이외에 그럼 다른 클럽으로 갈 가능성은 있느냐? 제 생각에는 그 바르셀로나 이외의 클럽이 갈 가능성이 10%라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레알이 한 6, 7% 되고 다른 나머지 클럽이 네이마르 데려갈 가능성은 3, 4% 많아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이마르 선수가 그렇게 파리가 미워요. 이거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거는
네이마르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파리 생제르맹에. 예, 그 정도로 저는 현 상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이적 시장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얘기가 들려오니까 계속해서 들어봐야겠지만 또 월요일 날 이 이야기와 또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근데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즈만 선수도 사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끝까지 지금 항소하고 있잖아요. 그 불법성에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 그리즈만 바르셀로나가 등록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다시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이마르 선수도 지금 자신의 소속팀을 너무 사실 너무 나쁘게 계속 그러니까요. 해왔기 때문에 있어도 네, 좀 있어도 민망한 그렇고,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떠날 때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선수 이야기, 해외파 코리안 리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황의조 선수도 보르도로 이적을 했고, 이강인 선수, 뭐 정권 선수, 거기다가 조현 선수 얘기 조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황의조 선수에게 상당히 기대가 지금 크죠. 보르도 같은 경우가 파울로 수자 감독, 이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고 중국 텐진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빈투 감독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이고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지금 직접 영입에 나서서 데려왔기 때문에 네. 황의조 선수는 보르도에서 감독의 큰 기대 속에서 올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팀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보르도가 지난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서 득점력이 16위에 그쳤습니다. 수비력은 그럭저럭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가 지난 시즌 10골을 넣었던 프랑스와 카마노 선수인데 현재 이적이 유력합니다. 이 네. 선수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좀 크고 모나코와 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테랑 공격수인데 지미 브리앙이라는 선수. 이 선수를 그래도 파울로 수자 감독은 원톱처럼 많이 기용을 해서 원톱 성향으로 기용을 많이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도 사실 탑 스트라이커 성향이지만 배치가 되어 있는 또 기용을 해야 될 선수들의 성향들을 보면 황의조 또 좌우 윙을 다 볼 수 있는 데프레빌 지금 원톱으로 좀 그나마 많이 출장한 지미 프리앙 이런 선수들이 다 2선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은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황의조 선수는 전방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프리시즌 때 윙포드도 지금 시켜보고 있고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좀 활용하는 그러한 또 연습을 시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독이 전술적으로는 3백, 3-4-3 운용도 하고 있고 또 4백에 기반한 여러 전술을 같이 잘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그 상황에서 2선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선수들끼리도 익스체인징하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공격 전술을 또 원하는 감독이고 또 선수들 성향도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는 아마 프리시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예상은 종국엔 그래도 스트라이커로 들어가진 않겠느냐. 네, 오히려 브리앙 선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전술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황의조 선수가 좀 빨리만 적응할 수 있으면 저는 프랑스 리그에서 박주영 선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우영 선수는 저번에 한번 저희가 얘기했죠. 네. 프라이부르크 얘기를 할 때 슈트라이 감독, 그리포 선수가 다시 임대해서 좋은 활약 하다가 호펜하임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측면하고 세컨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정우영 선수나 이번에 권창훈 선수도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경쟁자일 수도 있고요. 정우영 선수는 투톱의 세컨 스트라이커 성향처럼도 배치가 될 수가 있고 측면 윙어 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또 배치가 될 수가 있고 권창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형 미들 또 측면 좌우 미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선수는 뭐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제 공존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즐겁게 지켜보면 되고요. 이왕이면 이제 같이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바람이죠.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4-4-2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고 측면을 이제 중시해왔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부르크의 그런데 4-4-2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권창훈 선수라든가 정우영 선수가 모두 사실 뭐 세컨 스트라이커로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지금 이 프라이부르크의 명단을 제가 봤을 때는 페테르센 선수가 일단 공격수 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자리 공격수로 이제 투톱이 같이 들어올 선수가 루카 발드 슈미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루카 발드 슈미트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에서 득점왕에 올랐던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에서 그리고 이 팀에서도 상당히 이제 푸시가 들어갈 선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페테르센과 말드 슈미트가 뭐 부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재한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권창훈 선수와 정우영 선수는 스트라이커 쪽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이제 좌우 측면 윙어 자리인데 쪽이 제일 확률이 높겠네. 이 자리들은 권창훈 정우영 선수가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야닉 하버러라는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롤란드 살라이 선수가 있는데 이 하버러 선수가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 기간에 얼마 전에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초반부나 이럴 때는 권창훈이라든가 정우영 선수의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이제 롤란드 살라이 선수도 중요시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이 양 측면 자리가 살라이와 하버러와 권창훈과 정우영 이렇게 네 명이 갈 텐데 제 생각에 좋은 폼을 초반부터 보여준다고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살라이 선수, 하버러 선수의 출전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은 있지만 우리 두 선수가 모두 충분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프라이부르크의 상황이라고 생각입니다. 네, 뭐 정우영, 권창훈 선수도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 그래도 황의조 선수도 뭐 중국과 중동에 제한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이렇게 기회를 써서 떠났는데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가 놓아주질 않네요. 발렌시아는 이적은 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은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든 보내도 임대로 보내겠다. 네. 프리메라 리가의 거의 모든 팀들이 지금 다 문의는 했다고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일부 다른 리그에 있는 일부 클럽들 그러면 이제 이적 제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르셀리노 감독은 지금 제가 볼 때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예전에 다른 선수들도 쓰고 해봤던 감독이지만 지금 체제는 계속 4-4-2를 밀고 갈 것 같아요. 측면에 약간 우리 팬들이 볼 때도 이강인 선수는 저렇게 고립된 측면 미드필더보다는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밖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쓰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을 빨리 다른 쪽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전술적 위치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임대가 되든 다른 방향이 되든 간에 그렇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죠. 근데 이강인 선수 쪽에서 이제 그런 해결할 문제입니다.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발렌시아 저 명단을 지금 제가 이제 뽑아왔는데 곤살로 게데스 선수의 데니스 체리셰프 선수가 있죠. 물론 이 두 선수는 측면 윙어로만 뛰는 게 아니라 이제 투톱 가운데 한 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어요. 게데스 선수도 그렇고 체리셰프 선수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윙어 자원이죠. 여기에 카를로스 솔레르 선수에다가 페란 토레스 선수가 뭐 나갈 뻔도 했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들어온 선수 가운데 마누 바예호 선수가 있고 제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제이슨은 이제 별명입니다. 원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제이슨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마누 바예호 선수와 제이슨 선수도 측면 자원이에요. 그러면 아까부터 이제 말씀드린 선수들이 곤살로 게데스, 데니스 체리셰프에다가 카를로스 솔레르에다가 페란 토레스가 있는데 여기에 제이슨과 마누 바예오 선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멀티성 포지션을 소화하는 다니엘 바스 선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에서 이강인 선수를 뭐 오른쪽 아니면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계속 프리시즌에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 뭐 새로 데려온 선수들까지 해서 한 7명 정도가 또 윙어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단 한 가지 발렌시아 자체가 이강인 선수를 정말 대표적인 유망주로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잖아요. 자기네가 나름 대표적인 간판 유망주로서 데리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도 잘하면서 주가가 더 높아졌고 게다가 바이아웃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발렌시아 입장은 지금 현재 완전 이적시킬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 그러니까 유럽 축구 돌아가는 그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식을 고려할 때 발렌시아는 이강인 선수를 절대 지금 완전 이적 같은 걸로 쉽사리 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팀이 이강인 선수에게 지금 당장 1,000억 원 이상을 지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방안은 이강인 선수 같은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선수를 중용할 수 있는 뭐 스페인 내 팀으로의 어떤 임대 이런 방안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지금은 발렌시아 측을 잘 설득해서 그럼 뭐 안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어디 임대 갈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대로라도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재능을 좀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아직 많이 팬으로서. 남았잖아요. 저는 팀을 옮기긴 할 것 같은데 이제 발렌시아는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요. 조금 더 그걸 쉽게 처리하진 않아요. 어떻게든 더 구단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조금 더 보죠. 아직 이적 시장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이렇게 해외 이적 시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간 상황을 점검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정승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